24일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김정일의 핵개발 업적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한편 김정은은 기갑부대의 기동훈련을 참관하면서 실용적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동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박사,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의 조모 할머니인 김정숙을 띄우더니 이제는 또다시 김정일을 띄우고 있습니다. 핵개발 업적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계사의 그 추세가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로서 그 보편적인 것을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사망한 지 66년이나 지났고 탄생한 지 거의 100년이 되는 97세 김정숙을 띄우고 또 이어서 김정일은 이어간다 이거죠. 근데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 대신에 김정숙을 계속 띄우고 또 24일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 자기 아버지 뭐 자기까지 이렇게 하는 그 일련의 그런 것들이 다 백두혈통, 소위 백두혈통을 이렇게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그 체제 안정화 논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것도 핵 개발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영생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영생 개념을 도입하고 백두 여장군이라고 하는 김정숙을 비롯해서 김정일의 그 핵 개발이 오늘날 북한 체제를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다각적인 포석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일이 핵 개발을 한 것이 그 최고 사령관이라는 24년 지난 2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왔고 그것이 오늘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다각적 포석이 깔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고영희는 왜 이렇게 뺐냐? 자기 이모하고 이모부가 뭐 탈북자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생활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을 봤을 때 역시 북한의 최근의 행보 모든 것은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것인가? 내부로는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외부에다가 우리는 핵도 이렇게 됐고 백두혈통에 이런 정통성도 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그 고영희를 선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핵의 문제도 사실은 그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적인 요소도 상당히 크다.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결집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일이 핵 억제력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핵 참화가 몇 번이고 휩쓸었을 것이고 새로운 세계 대전도 방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 때문에 북한이 고립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김일성 시대부터 일관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것을 핵을 집중할 때 활용해온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뭐 6.25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기엔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공산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 배경에는 그 어떤 그 파워들끼리 핵 강국들끼리의 어떤 그런 서로 부딪히기 싫어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져서 소위 말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핵 개발을 이미 50년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이 굉장히 핵을 중시하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1960년대 이제 프루쇼프가 결국은 그 미국의 굉장히 강한 그 압박 하에서 그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 핵미사일 기지를 설정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김일성의 자체도 야 이거 자체가 보면은 소련조차도 우리를 버리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핵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버려지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해왔고 결국은 김정일이 때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그랬고 주변국이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초반부터의 그 시기들 동안에 그런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들을 활용을 해서 재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핵 문제를 갖춰간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성과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성과가 결국 김정일이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띄워야지 그래야지 결국 자기의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그 7차 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자꾸 연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자꾸 이런 핵의 성과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치적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새로울 건 없는 거고 오래된 논리군요. 북한에서 얘기해온. 그런데 박사님, 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정작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북한 선전 당국이 뭐 얘기하는 거야 뭐 맹명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사실상 북이 핵 보유국이다라는 뭐 허황된 거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핵을 이미 가졌다. 그리고 투발 수단도 뭐 잠수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전선동인데 실체를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 그 핵이 상당히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기 체제를 지켜내는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할 때는 네. 핵은 핵이고 우리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전 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 선동을 할 때 핵 보유국임을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라는 그 선전 선동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반미 투쟁의 논리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미 투쟁의 그 평양 시민 군중대회 같은 데서도 꼭 핵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뭐 핵 현장을 가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그 최근 그 과학자 거리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그런 것들은 핵 개발의 주역인 핵을 만들고 투발할 수 있는 그 과학 기술 인력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핵이 있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된다는 그런 허황된 논리를 계속 사실은 핵 때문에 저렇게 북한 체제가 국제적 고립을 당하고 상당히 그 민생이가 처참한 인권 유린의 사태까지 오고 있는데 그걸 실체를 깨우치지 못하도록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우침의 전략이 없는 한은 그런 그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선전선동에 계속 세뇌당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수가 이제 핵에 대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군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핵 때문에 그 체제가 굉장한 그 위협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락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양 의원님, 그렇다면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증폭 핵 분열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건 일관되게 네. 국방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일단 이 수소폭탄 발언 자체가 이제 김정은이 그 이제 우리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 억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 때문에 이제 많이 언론에 알려지고 주목을 받게 됐는데 자 그럼 여태까지 어떤 북한의 그 어떤 개발 흐름이라든가 과정을 봤을 때는 2006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2006년 이후에 쭉 이런 어떤 핵 개발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이미 3차 핵 실험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경량화, 소형화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북한이 핵이 탄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되고 경량화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술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원자폭탄 정도가 아니라 수소폭탄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이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폭탄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핵분열입니다. 핵분열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게 한 20킬로톤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원자폭탄의 거의 한 1000배 정도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메가톤급이고요. 이제 킬로톤급이 아니라 메가톤급 뭐 수십 메가톤급에서 수백 메가톤급까지 됩니다. 이 메가톤급이고 그다음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핵 안에 이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이 뇌관이 핵폭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의 뇌관을 가지고 거기에 중수소 같은 것을 둘러싸서 방사선을 더 퍼져 나오게 하는 건데 그 중간 단계가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바로 증폭핵 분열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원자폭탄 정도의 파괴력을 내지만은 이 어떤 이 수소폭탄 정도로 이렇게 이 방사선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일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보다는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내게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간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 결국은 수소폭탄으로 제도 넘어가지 않으면은 전술적인 그 능력, 파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다. 결국은 북한도 자꾸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요. 물론 실험을 하지 않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설계만을 제대로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모양새까지는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역시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 어떤 북한의 이런 노력을 막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지금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거 실험 열심히 네.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발사하다가 뭐 이게 발사관 자체가 깨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긴 그렇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들은 계속되고 본격적으로 그런 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수함들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또 이번에 보고 있으면은 이번 열병식 때 보면 그 네. KN-5A 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012년에 봤을 때는 네. 이 3단 로켓이었는데 이번에 2단 로켓짜리를 들고 나왔어요. 보고 있으면은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왜 3단이 먼저 나오고 2단이 네. 나중에 나온 거냐? 개발을 뒤로 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제가 볼 때는 2단을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3단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수단들을 차분차분 꺼내면서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다양화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얼만큼 국제 사회가 단합을 해서 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느냐.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 쌍방 기동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쌍방 기동 훈련에서 김정은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6 대연합부대와 제671 대연합부대 사이에 쌍방 실동 훈련을 보셨습니다. 전지를 침감하는 요란한 폭음과 달에 차오르는 불기 등 짙은 연기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되는 쌍방 실동 훈련을 보시고 방어와 공격이 나무랄 데가 없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엄혹한 전쟁에 대처하자면 실용적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네, 박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 대목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엄혹한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용적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 훈련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전쟁이 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김정은의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정은이 그 구사하는 그 화려한 형용사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겨울철에 공격과 방어를 보여주기 위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용어 중에 말이죠. 엄혹하고 참혹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끔 네. 또 부대의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북한도 그 바보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개발하면서 공격과 방어의 취약점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전술 전기를 그래서 자기들이 절대 국력 총력의 측면에서는 감히 대한민국과 한미연합군을 당대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점과 자기들의 강점을 분석해서 그 특성에 맞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그 전쟁 위기감을 지적적으로 고조시키면서 최대 네. 내부 결속으로 상투적인 수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항상 대비하면서 이른바 그 싸울 준비를 완료해놨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차 당대에서 김정은이 그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자기의 독보적인 전쟁 지도력이라든가 그런 네.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과거와 다르게 그 공격부대, 방어부대에 무장 헬기 같은 게 동원됐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는 기갑 병력으로 말하 수도 서울을 점령하는 모양을 네네. 보여주고 했다는데 이번에는 헬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른바 나름대로 입체적인 연합작전을 구사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물론 참혹한 전쟁을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안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어떠한 도발 책략을 하더라도 이 지난 그 DMZ 포격 도발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강력한 응징의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은
감히 어떠한 이런 그 도발 책동이나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알죠.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봅니다. 네, 안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올해 초에 국방백서를 통해서 북한의 정규군 규모가 120만 명 정도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가 북한군이 70만 명 정도다라고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게 저는 정확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네. 올해 10월에 그 일본에서 이제 세계 북한학 학술 대회가 있는데 이제 이 세계 북한학 학술 대회에서 일본의 미야모토 사토루라는 그 세이카쿠인대 교수가 네. 이제 조선인민군의 군제와 전력이다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 거기서 처음 이제 좀 구체적인 수치로 주장을 한 내용인데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에 그 전국 인구 총조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2,100만 뭐 몇 명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한 70만 명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70만 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고 네. 하니 결국 그 군인들은 그 거기에 이 지역별 그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인 수가 빠진 것이다. 총인구 조사에 빠지고 지역별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어떤 병력 수가 한 7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 논거는 이제 93년도에 이제 그 지역별 인구를 봤을 때도 그때도 어떤 차이가 났더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국 그 구체적인 수치에 바탕을 했을 때는 네네. 이런 정도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도 북한에서 발표를 한 수치. 근데 그 수치 안에서도 과연 그게 과연 얼마큼 정확한 것이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참조했던 수치 중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쪽에서 조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어떤 이런 이 민간의 주장 자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은 네. 그것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데 다만 좀 지적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방백서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북한이 120만 정도 규모라는 병력 규모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도 어떤 인구의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인구 변동이 있다 보니까 병력 수가 줄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그런 어떤 세세한 증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백서가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네. 한 50만 명 정도 병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방부의 수치가 그렇게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근데 다만 그 예를 들어서 한 거의 수년 전부터 120만이 유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좀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숫자를 자세하게 밝히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국민이 국방부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원해줘야 네.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더 진실하게 지원을 보내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워낙에 폐쇄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숫자로 어쨌거나 그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네. 북한 주민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병력이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어쨌거나 인구에서 5% 이상은 무조건 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태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현역 병력이 몇 명이다. 이것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5월에 아니라 4월이죠. 4월 25일에 그 군 창건 기념일 때 네. 군 주요 정치간부 담화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체질 강한 군대 만들어라. 그럼 사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도 이제 그렇게 네. 좀 강하게 나가겠다. 우리도 강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요. 북한이 대내외적인 국면 전환을 위해서 기습적인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북한이 늘 그렇게 해왔죠. 자기들이 그 콘에 몰리면은 그 수세 전환을 위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그 모란번악단 철수에 대한 망신을 통해서 특사를 보내나 안 네. 된다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아무리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려 해도 지금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제한된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반의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얘기하는데 자꾸
70만 얘기했는데 평화공세 할 때 2002년대도 그랬어요. 군 감축 평화공세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그 전략문제연구소가 발견한 더 밀리터리 밸런스 전 네. 세계가 몇십만의 그 안보 연구가들이 참고를 하는 세적에도 119만 몇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를 신뢰하고 국방부는 전부 다 조직이나 군별로 육군은 뭐 107만 몇만 6만 뭐 공군은 17만 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한 학자가 발표했다고 해서 국방부 발표가 이렇게 틀렸다라고 너무 과잉 보도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네. 우리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전 전야에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고 국방의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십사라는 네.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